2018년 당시에 조금 대중들이 잘못 인식하는 것들, 고정관념들 그런 것들을 좀 데이터를 가지고 반박하는 내용을 좀 담았어요. 그래서 팩트를 알아보자 약간 이런 취지였고, 여기 세 번째는 이제 제가 그 2018년에 예멘 난민 한 500명 정도가 그 제주도로 오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입국할 때부터 난민 심사 끝나서 제주도를 나오게 될 때까지 그 취재를 쭉 6개월 정도 이제 밀착 취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세 번째. 그런 거 하실 때는 회사에서 이제 넌 내려가 있어라 이렇게 하나요? 뭐 6개월 동안 쭉 있었던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한 10번 정도? 네, 10번 정도. 한 번 가면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네, 꽤 그래도 좀 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됐고요. 네, 추천하는 그 정우성 영화배우 정부르 씨가 지금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유엔 난민들 계속 하시나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추천서를 다 써주셨어요. 되게 감사하게도 책을 진짜 다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제가 난민 취재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그때 이걸 이제 처음 보도를 했는데 태국에서 거의 1호 난민이었어요. 한국으로는 정치망명으로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뿌라유 총리가 독재 그 당시에 군부 독재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반대하면서 동시에 왕실을 비판하는 집회를 수차례 이제 그 주도하다가 그 우리로 치면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그게 아마 112조 헌법 왕실 모독죄. 네, 태국 왕실 모독죄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체포 직전에 공항으로 빠져나와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취재를 했었고요. 그게 2018년 4월쯤이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뿌라유 독재 몇 주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콕에서 굉장히 큰 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취재를 해보자라고 해서 방콕에 가서 이제 그 취재를 했었고요. 거기 보면 그 시위를 보통 탐마사 대학교라고, 방콕의 탐마사 대학교, 이제 방콕의 유명 대학이라고, 좀 명문 대학이라고 하면 쫄라롱콘 대학교가 사립 명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립대학은 탐마사 대학교가 있는데, 탐마사시 군부 독재에 저항하다가 학생들이 한 200명이 학살당한 적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약간 광주 사태 같은 게 비슷한 시기에 1980년쯤에 일어난 적이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그 반독재 민주주의 시위를 할 때는 탐마사 대학교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탐마사 대학교도 가서 집회도 참가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조금 흥미로웠던 건 이제 그날 물대포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 태국 경찰들이 이제 시위 진압을 하는데 한국 경찰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걸 수출해요, 한국 경찰이. 한국 경찰이 이제 그걸로 유명한. 한국 경찰이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민주화 투쟁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위의 노하우는 민주노총이 여기에 이제 전수를 하고, 그리고 진압 노하우는 한국 경찰이 이제 독재 수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멘트 이런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도 알고 다 알지만 여러분 가족들과 있는 이제 집회 시법 위반했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한테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몇 차례 경고하고, 아니면 이제 물대포로 발사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집회 시법 위반해서 그 말이 이제 경비과장이겠죠, 나와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흥미롭고, 참 민주주의 좋은 거예요. 이번에 저도 약간 보면서 울컥했는데, 태국 총선에서 이제 바뀌었어요. 군부 독재가 이제 끝났어요. 쿠데타가. 그래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분이.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스웨덴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난민 인정받은 다음에 다시 이제 스웨덴으로 가서 거기서 비자를 받아서 학생 공부를 하고 있어서 당장 태국으로 돌아가진 않는데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분하고는 연락하고. 네. 연락하고. 저분은 정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태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최근에 태국 저도 태국 최근에 갔다 왔는데, 네네.
싹 먹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태국 전진단. 이미 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아. 이분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막 페이스북 보면 막 뭐 글 올리면은 막 2,000개에서 3,000개씩 보게 되고 그러니까 태국에서 유명 인사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소통하시는 네네네. 그분이 영어를 워낙 잘하셔서 그분도 이제 츄라롱콘 대학교 그 당시에 이제 학생이었나? 네. 그래가지고 훌라롱콘 다닐 정도로. 네네. 그래서 아무튼 참 했는데 이제 이 취재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요거 그 돌아왔는데 제주에 이제 그 난민 이렇게 해서 이제 제 기사를 좀 보다가 갑자기 이제 그 기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주도 지역지에서 예멘 난민들이 들어와서 지금 막 제주의 출입국청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가야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편집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제 편집장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난민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이렇게 카테고리를 일단 정해봤어요. 이게 이민이랑 아까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그래서 보면 쭉 외국인이라는 카테고리가 존재하면요 여기서 아까 이제 이민업체 미등록 체류도 있고 관광객도 있고 의주 노동자도 있고 뭐 기여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럼 이제 난민 신청자 이렇게 어셀럼 시커라고 해서요 이제 비호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신청자로 지내는 기간 동안 난민 인정을 받으면 난민 인정자가 되고요. 그리고 예멘 같은 경우에 그때 다 예외 없이 인도적 체류 지위를 줬거든요. 휴머니테리언 스테이터스를 주게 되면 인도적 체류가 되고 아니면 그냥 지원자인 상태로 머물다가 바깥으로 이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야 이제 난민 인정이 안 됐는데 그럼 이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가야 하거나 이제 무등록 체류자가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서 신청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하거나 뭐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인정을 못 받았는데 미등록 체류자 상태에서 체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강제 출국이 되겠어. 그 나라로 가요? 네네. 그게 그 나라로 딱 보내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냥 뭐 일본이나 네네. 뭐 자기가 이제 그 무비자의 상황에서 갈 수 있는 국가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아마 그렇게 강제 송환은 아닙니다. 강제 송환은 아마 그게 국제 협약에 따라서 그렇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 있던 조선인들을 일본으로 보내거나 이렇게는 아마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난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금 자료가 아웃데이트하네요. 제가 출산 전에 한 거여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난민은 시리아가 제일 많고요.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수단, 미얀마 요 정도 순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홍콩도 그때 갔었거든요. 반동시 할 때. 그때 가서 보니까 여기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홍콩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 중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구분하는 것 자체가 애매하긴 한데 그들이 이제 홍콩어라고 해요. 홍콩어라고 해서 그들은 자기가 중국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통 이제 영국 교육을 받았거나 홍콩식 교육을 받아서 이제 영국화된 홍콩식 교육을 받은 지금 대학생 한 2030 정도는 굉장히 이제 할양 전에 교육을 받았던 학생, 되게 강한 반발을 가지고 있고 그 중국에서 이제 법적으로 계속 매일 200명인가 300명씩 계속 홍콩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이주시키고 있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이제 다 중국인이 장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뭐 보통 이중 국적을 갖고 있어가지고 홍콩에 살았던 아이들이 영국 국적이나 홍콩 국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영국으로 가기도 하고 영국 국적을 택하기도 하고 지금 상황은 이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극하게 이렇게 화염병으로 던지고 막 대립해서 마치 일촉즉발의 그냥 홍콩이 이기냐 중국이 이기냐 사실 홍콩이 이기면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중국이 다 장악할 것처럼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이주를 선택해요. 대부분 여기서 싸우는 건 사실 계란으로 바위 치기인 것이고 대부분이 대만으로 갔어요. 홍콩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그 사업 설명회를 해요. 이제 한쪽에서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그게 뭐 좋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어학원 같은 네, 그 이제
뭐 이주 상담 뭐 이런 이민. 거고 이민 상담소 이런 데고 나쁘게 말하면 브로커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만에서 사업체를 만들어서 비자를 받는 법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렇게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홍콩이 안 좋아지면 대만으로 가고 또 대만이 안 좋아지면 홍콩으로 오고 그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대만하고 분위기가 안 나요. 홍콩은 좀 잠잠하고 그럼 너 계속 안 좋아지면 또 대만에서 홍콩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마 양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 것이 100년 전하고 좀 달라졌다면 그때는 이주라는 걸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분쟁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당장 내가 나갈 수 있는 루트부터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수단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아까 태국 얘기로 넘어가서 하고 왔는데 제주도 이제 예멘 난민이 엄청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것도 약간 이제 제가 논문들이랑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포인트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난민과 망명 신청자에 대한 호주 지역 일간신문 기사를 분석해보니 국가 차원에서 이슈를 다루는 언론들은 난민 문제를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우리로 치면 약간 그런 거겠죠. 조중동이나 뭐 그런 종합 일간지들은 부정적으로 다루고 지역 신문들은 난민의 개인 이야기들을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그런 거 실제적인 것들을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런 포인트였는데 사실 지금 기사는 다 이제 서울에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국의 언론이라는 건 다 서울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보도들도 보면 근데 초반에는 이제 딱 그 주재 기자들이 하다 보니까 뭐 일자리 제공 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출입국 관리소가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법무부와 이제 협의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져온 게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이제 그래서 가서 그들이 왜 오게 됐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인터뷰를 해서 이들이 예멘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루트를 거쳐서 이분들이 다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오셨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왔는지를 쭉 이제 기사를 쫙 썼어요. 그 사실 뭐 이 사람들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쓴 적이 없거든요. 그냥 뭐 제목도 보시면 그냥 이제 약간 중립적으로 하면서 대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담았죠.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담고 이제 뭐 그래도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을 조금 봐야 하니까 뭐 그때 찍었던 영상이라던가 뭐 그들이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유튜브라던가 서류라던가 이런 걸 최대한 이제 조금 검증을 해서 일주일 동안 썼더니 여기 이제 화나요. 화나요. 이제 그 포털에서 뉴스 소비된 양상을 보면 이제 뭐 악플이 이제 막 거의 680개가 이제 680개면 한 679개는 악플이에요. 그래서 한 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래도 한겨레가 뭐 이야기를 듣고 썼네 뭐 이렇게 하면 그 밑에 이제 대댓글이라고 하나 야 너 기자지 뭐 약간 야뭐 너 난민이냐 뭐 이런 굉장히 저 충격받았어요 사실. 사실 이날의 경험이 이 책을 쓰게 만든 가장 큰 동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 난민이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된 적이 크게 없었거든요. 시리아 난민 2015년에 조금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메르스라는 감염병이 터져서 굉장히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없었고 그리고 그 터키에서 해변에서 이렇게 쓰러져서 애기 죽은 채로 발견된 아기 사진 때문에 굉장히 동정여론 시리아 전쟁에 대해서는 그게 화이트 헬멧이라는 영화 화이트 헬멧 네 그런 네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시리아 전쟁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사람들이 그런 인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그래서였는지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조금 아이러니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예멘 난민들도 대부분이 젊은 남성이었고 시리아 난민들도 대부분 젊은 남성이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맥락인데도 예멘 때는 굉장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그 제가 뒤에 PT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초반에 이제 그 지역 언론들이 그런 이야기를 쓰다가 이제 중앙 언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중앙 언론이라고 하는 이제 언론사에서 어떤 걸로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 국민청원만 가지고 기사를 써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예멘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사화하는 방식을 보니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 어떤 국제적인 문제가 뭐고 우리의 정책적인 준비는 어느 정도고 이걸 제주도에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이제 국민청원에 출국시켜라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이 동의를 했다. 그걸로 그냥 거의 그거는 솔직히 쓸 수 있는 기사잖아요. 그 기사로 다 도여야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포탈로 뉴스를 소비하는 순간 모든 기사의 가치가 똑같아지는 거죠. 제가 제주도에 가서 일주일을 취재하고 진짜 밤낮 없이 그냥 같이 자다시피 하면서 막 얘기를 듣고 뭐 제주도 출입구청 얘기 듣고 법무부 얘기 듣고 난민지원단체 얘기 듣고 종합해서 쓴 기사 하나랑 그 국민청원 앉아서 이제 서울에 이제 어디 기자 이제 편집국에 앉아서 국민청원을 보고 반박 출국하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대통령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한다. 이제 그 기사랑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가짜 되게 쓰기 쉬운 기사들이 쭉 나오는 거죠. 이제 가짜 뉴스도 굉장히 횡행하고요. 제주도에서 실종 여성이 발생했는데 난민 때문이다. 예, 이게 난민 때문이다. 제주도 실종. 심지어 난민은 범죄자로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난민 범죄율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 실종의 난민 논란이 계속 트럼프 주장 들어보니 이거 도대체 무슨 맥락인지. 제주도 실종 30대 여성 5일째 행방묘연 난민 범죄 의혹 확산. 약간 그러니까 이런 기사는 굉장히 바이럴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뷰하고 진지하게 쓰는 기사는 당연히 뭐 이렇게 받아 쓸 수도 없기도 하거든요. 이런 이제 커뮤니티의 글들을 모아서 양산하는 대량 생산되는 기사가 장악하면서 여론 자체가 그냥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여론이. 저거는 실족사로 네. 사망 네네네. 실족사.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때 네네 실족사였고 그때 이제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타살 의혹 없고 네네. 그리고 사실 제주도에는 조금 그런 일들이 있어요. 파고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방파제 같은데. 네네네 그냥 한번 파도가 세게 치면 쓸려가기도 하고 사실 강원도에도 그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그분 죽은 당연히 안타까운 것이지만 이걸 남인과 연결짓는 것 자체는 굉장히 넌센스였죠.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 집회가 일어납니다. 서울에서 난민 추방하라는 집회가 이제 일어나요. 그 집회에도 제가 갔었고요. 그래서 요건 제가 그때 이제 이거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뭐였었냐면 그 당시 난민 반대 카페가 생겨요. 난민 반대 카페가 생기는데 여기에 카페가 2018년 5월에 난민 문제가 생겼는데 7,400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페 인구 분포를 제가 좀 봤어요. 봤더니 다양한 연령층이 다 카페에 가입을 하는데 젊은 여자가 되게 많았어요. 젊은 여성이 되게 많았어요. 젊은 여성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회사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주의자들이 되게 많은데요 회사에 그분들 중에서도 난민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서도 좀 이제 거기서 포인트가 갈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페미니스트지만 난 안전한 게 좋아. 근데 거기 깔려 있는 겁니다. 난민이 들어오면 불안해진다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좀 그러면서 조금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게시글 조회를 한 게 10만 명이었는데 게시글을 조회한 사람들 보니까 거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86%가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건 여성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당시. 이거는 이제 안전 문제가 가장 강력한 키워드로 작동하고 있어요. 이미 여론으로 형성이 돼버렸고. 아. 제주도 여성 실족. 네, 세대로 보면 이제 30대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 40대와 20대가 많았는데 아마 30대가 많았던 건 여기가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더욱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친구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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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난민은 그래서 여성들은 다 난민을 반대하는 걸까? 이제 그런 가설을 세우게 됐었는데 제가 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냐면 제가 그때 서울대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강한 난민 문제였어요. 난민 이슈로 이제 강의 신청한 사람들 쭉 그 인구 분포를 봤는데 되게 역설적으로 여자가 또 80%였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꼭 그러니까 난민을 찬성하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찬성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내가 판단을 못했으니까 이쪽 얘기도 들어봤으면 반대쪽 얘기도 들어봤으면 이제 난민 주제로 책을 쓴 사람들 들어보고 싶다 이제 아마 그런 포인트였을 것 같아요. 1회 강의였던 거예요. 네네네 1회 강의였습니다. 근데 약간 그 소수자 관점에서 그냥 신청한 여성분들이 또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네, 그런 쪽도 서울대도 있고 아무래도 그래서 파퓰레이션으로는 그럴 가능성, 경향성은 높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또 근데 그 계속 결론은 난민을 반대하는 것도 여성이고 찬성하는 것도 여성이었어요. 그 또 찬성하는 게 왜 여성이라고 하냐면 난민 변호하시는 변호사들 인구 분포를 보면 거의 절대 다수가 여성 변호사들이 약자에 대한 또 네. 그런 것도 작동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결론은 뭐냐면 도대체 남자들은 뭐 하는 거야? 남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는가? 축구, 주식 뭐 아마 저는 그래서 사회 문제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네. 그러니까 조금 이 사회에서 어쨌든 조금 더 약자의 입장에 서 있잖아요 여성들이. 그래서 좀 더 진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내가 기득권이 남성들은 그냥 내가 기득권이 돼야겠다라는 약간 그런 약간 욕망들 뭐 제가 전체 남성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들은 조금 진지하게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해. 근데 역사적으로 이 자리에는 이제 남성분들만 계십니다만 아무튼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슈 지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저 제주도 난민 예멘 당시에 이제 그 남부 지역 지자체나 이런 데서 우리 동네 사람 없다고 난민 좀 우리한테 할당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갔던 행사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그 제주도 출입국청에서 직업 알선 약간 그 행사를 열어요. 그러니까 그 항상 제주도에도 보면 이제 그 이제 일손을 구하고 왜냐면 거기도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다 무트로 가시고 노인들이 다 이동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는 5월이었기 때문에 약간 날씨가 좋죠. 이제 관광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tas을 때도 다 저 빼고 다 관광객이었던 상황인데 그래서 그 행사를 열어서 그 예멘인들은 거의 다 왔어요. 한 4-5명이 다 왔고 꽤 도민들도 많이 왔어요. 도민들도 거의 제 기억에 한 200-300명 왔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아랍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통역을 외대 졸업하신 분은 알아봤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고요. 이거는 할 수가 없. 정말 비싸요. 예멘.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때 하루에 최소한 50 그것도 깎아서. 네. 그리고 아랍어도 지역별로 그게 사투리가 심해가지고요. 예멘 아랍어를 하려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나 뭐 이집트 이런 쪽으로 가면 조금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너무 마이너한 거죠. 그래서 너무 비쌌고요. 그래서 일주일 데려가면 뭐 이건 도저히 회사에서 지원해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일단 네가 내려가서 방법을 찾아라.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멘 난민 수소문을 해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2명을 찾았어요. 네. 2명을 찾아서 영문과 그 사나 대학교 영문과 출신인 한 명이 있었고 그리고 대학을 나오지 않은 그 라즐라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되게 신기하죠. 그 젊은 여성이 혼자 망명 이제 한 거예요. 보통 다 젊은 남성들이었는데 이 친구가 되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자기는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그냥 그 집에 왜냐면 교육이 잘 이제 안 되니까. 잘 안 돼서 이제 그래서 근데 그냥 뭐 영어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그냥 공부를 혼자서 했는데 정말 그 500명 중에 영어를 가장 잘해서 저희가 그분한테 이제 비용을 지급했어요. 하루 20만 원 정도 이제 지급하고 그러니까 약간 동기는 이제 서로 맞았던 거죠. 그분은 돈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는 이제 통역이 필요하니 이렇게 밥도 사주고 그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사실 그분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그분이 통역을 달리할 수도 있잖아.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이제 저희가 뭐 의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영어를 하시는 제주도민도 많지 않으니 막 저한테도 급하니까 막 이제 통역을 해가지고 막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나즐라라는 여성분이랑 막 통역을 해서 이제 하는데 너무 흥미로운 게 절반은 어부였고 절반은 돼지고기집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엄청난 그 총극이 빚어지는 겁니다. 이제 일자리를 이제 구하겠다고 이제 그 주민들은 왔고 예멘 친구들도 일자리 찾아내니까 막 갔는데 막 다 제주 돼지집이래. 그러니까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 못 간다. 돼지고기를 파는데 못 간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신랑이 보여요. 지금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지금 돼지고기에 무슨 신이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도 아니지 않냐. 가서 파는 건데 안 된다. 형제가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나나 이런 데는 또 내륙 지역이거든요. 그 평생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막 그러면서 가서 거의 다 막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 막 적응 못하고 배 타서 다 멀미하고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한바탕 난리가 나죠. 네. 그래서 사실상 정착해서 잘 일을 하고 지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때 출도 금지 명령을 내려요. 근데 사실 그것도 소송을 하면 법적 근거가 없는 출도 명령 금지였거든요. 일시적으로 이제 명령을 발부하는데 그들이 어쨌든 망명자이고 신체적 자유가 있어서 서로 가겠다고 하면 사실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근데 일시적으로 막고 난민 심사 끝날 때까지 이제 제주도에 가둬버린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게 법무부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됐고요. 네,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는 계속 나오고요. 뭐 그런 거죠. 이제 중앙에서 꽤 크게 주말판에 중앙일보에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SNS 사진을 쫙 갈무리해가지고 여기 엉터리 중동 전문가 하나가 이 기사를 이제 거의 메이킹해가지고 그때 이제 학교에서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마치 다 잠재적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칼 차고 총 들고 이 사람들이 전통 혼례 행사 같은 거 할 때 다 칼을 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왜 그 수문장 저기 경복궁에 뭐 교대식 하거나 이런 데 보면 이제 한복에도 다 이제 칼을 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제가 그 사진 가져온 거예요. 제가 이게 이제 제 논산 훈련소 이제 훈련소 마지막 때 이제 유격 훈련 하는 사진인데 저도 총 들고 사진 찍은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거 SNS에 다 올려놓잖아요 요즘에. 그럼 제가 만약에 정말 여기 한반도에 가서 만약 한반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미국에 가서 망명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야씨 저기 테러리스트다. 한국에서 왔는데 쟤네들 보니까 막 거의 호전 광들이다. 총 들고 막 전쟁 연습하고 막 그랬던 애들이다. 사실이잖아요. 근데 저희 전쟁 연습한 사람들이고 다 뭐 저는 끝났습니다만 예비군 다 동원될 수 있는
전력 자원들이 이 상황을 사격도 꽤 잘하는 저는 그래서 그럼 저도 잠시만 테러리스트인가요? 뭐야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관훈 전후에 이제 난민 보도들을 쭉 이제 분석한 것들이 나와요. 보면 이게 아마 이제 그 보수 언론이랑 약간 조선일보 보도랑 이건 조선일보 보도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겨레 보도 두 개를 나눠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는지 키워드 군진망 만들어서 보면 조금 이제 약간 이런 거는 우리의 어떤 국경 관리 이런 차원에서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반대하는 내용 그리고 무슬림 포비아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청원 청원 근데 저거는 조선일보가 만약에 한동훈이 추진했으면 또 반대로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동훈이 했으면 그것도 이제 나중에 그거는 제 전공 때문에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조선일보에서 한동훈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받는 걸로 했으면 아마 찬성할 쪽으로 했을 거예요. 그게 어디서 그런 게 있었냐면 메르스랑 코로나를 비교하면 돼요. 메르스 때 방역 정책을 굉장히 세게 비판하거든요. 민주당이 굉장히 세게 비판하는데 코로나 때는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랑 그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심지어 그때도 정경께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실무를 했었고요. 그 메르스 때도 했었고 코로나 때도 했었는데 아주 반대로 되는 상황으로 하게 되죠. 진영 논리, 영어로 코알리션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 좀 우리 시각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크게 딱 두드러지게는 안 보일 수 있는데 분석해서 이제 결론은 조금 더 이제 그 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쓰려고 하고 조금 더 온정적인 태도가 있었다면 조금 이제 조선일보 보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한국의 관점에서 보려고 했다는 거 조금 있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보면 저희가 그때쯤 이제 저희 탐사팀에서 했던 게 이제 가짜 뉴스 관련 공장을 애쓰더였다라고 해서 이제 보수 기독교계에서 이런 뉴스들을 전파를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슬림 혐오라던가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사실 대구에서 진행형이긴 해요. 그 이슬람 상원 거슬놓고 하는데 반대편에는 이제 보수 기독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좀 이중적이에요. 이래놓고 이제 뭐 저기 빈살만이랑 같이 이제 막 했다고 하면 막 엄청 막 보도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슬림 포비아가 이렇게 강한 국가가 또 빈살만하고 했다고 칭찬하고 갈피를 좀 잡기 어려운데 사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도 굉장히 교조적인 측면이 있고 그 이슬람 중에서 일부 이제 그 극단주의 무슬림도 굉장히 교조적인 게 있는데 약간 그냥 자기 혐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 교조적인 걸 추구하는 게 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로 그냥 사실 그들은 굉장히 동질성이 강한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여기 보면 그 직군별로 나눠서 보면 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목회자예요. 이게 뭐 기독교 여성 상담소가 파악해서 조금 이제 통계가 정확한지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냥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딱 말하면.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섹슈얼한 문제가 너무 많고요. 경찰청 자료 보면 이게 나오긴 해요, 실제로. 그래서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슬림의 성범죄를 가지고 한다는 게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계속 그들이 그 논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비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무슬림이 성범죄가 많다라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어요. 네. 무슬림이 성범죄가 많을까요? 저는 첫째로 무슬림이 술을 안 마시거든요. 네. 저희가 점심을 이렇게 먹다가 사이좋게 얘기하다가 성범죄를 하나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맥락이에요. 그거는 정말 통계적으로 아웃라이어한 그냥 정말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사람인 거고, 저희가 지금 뭐 검찰, 경찰, 법원 취재를 많이 하지만 거의 98%는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성범죄는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무슬림이 성범죄를 많이 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무슬림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제주도에 와서 한국 여성들을 이렇게 뚫어지게 본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지역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그렇게 머리에 뭐를 쓰지 않고 히잡을 쓰지 않고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는 여성을 본 게 처음이야. 그러니까 처음 결혼하기 전에 본 게 처음이어서 가족 말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이제 사실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무슬림 사회에서 그럼 성범죄는 물론 있기는 하겠으나 제가 봤을 때 말한 한 2% 정도일 것 같거든요. 술 먹은 다음에 가는 그게 아니라 진짜 사이코패스인 애들이 그렇게 하는 정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사실 예멘 난민이 와서 성범죄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됐고요. 근데 추행 사건이 몇 건 있었어요. 추행 사건이 몇 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추행 의도는 아니었고, 개 중에 술을 마신 애들이 있었어요. 이제 들어와서 한국에서 술 먹기 일을 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애들이 있었는데 다 술집에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이제 제주도에도 보면 이제 좀 개방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술집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이제 친해진 거죠. 막 친해지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는데 얘네가 살짝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폭행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안았다거나 뭐 이제 뭐 키스를 했다거나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성추행 신고가 들어간 게 있었죠. 강제 추행으로 입건된 게 있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걔가 무슬림이어서 그 추행을 한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술을 먹고 어떻게 그 분위기에 휩쓸렸다고 봐야죠. 제가 옹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물론 나쁘지만. 저는 근데 저 이슈 같은 경우는 보수 기독교계가 그냥 트집 잡으려고 약간 성 이런 문제를 부풀렸지, 사실 일반인들은 무슬림에 대해서 성추행 이런 이슈보다는 약간 그 근본주의자들 막 테러 이런 거에 더 우려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보수 기독교계 테러는 심각하지 그렇죠.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폭력도 당연히 우려하는 측면이죠.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계속 스스로 어떤 질문이 있냐면, 제가 성함 아까 못 들어서 늦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석민이라고 네네. 하고요. 이제 동학의 왕의 성을 네, 나중에 연락 주시면. 어찌됐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종교 문제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 예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종교 문제가 심각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국가 지도자라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뭐 찬성이든 반대든 하는 의견을 듣게 된다라면은 그냥 개인의 성향이나 사람들의 그 딱한 사정을 보면은 이렇게 연민이나 온정주의가 이게 발동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종교 문제로 분쟁이 있었었고, 또 그런 신념이나 이념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뭐 취업 때문에 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고기 파는 그거냐, 그 안에서도 자기네들끼리 분쟁이 일어났다 하잖아요. 그럼 저는 사실 반대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또 이렇게 허용이 되다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내로 유입이 되다 보면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만나보시고 인터뷰를 해보시니까 그냥 사람을 봤었을 때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됐는지 아니면은 어떻는지 좀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종교적인 게 율신을 이제 섬기니까 그에 대해 이제 배타적인 게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기독교 국가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들이 뭐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 막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니고요. 사실 그 맥락은 어떻게 보면 그냥 머물 수 있는데 그냥 자기 국가만 아니면 되는 그냥 따라다니는 상황이고 거기서 그냥 기도를 하면서 지내긴 하는데 여기서 뭐 일단은 있을 수 없을지가 막막한 상황에서 거기까지는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안 했고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유입된 인원이 적지만 이게 많다 보면 또 이슬람에 관련된 또 종교가 하나가 생겨서 이제 국내에서 이런 종교의 이런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다툼까지는 근데 저는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종교라는 게 그 기존의 그 교조적인 그 교리가 있다고 하면 약간 가면 토착화되잖아요. 그 지역에서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이제 섞여서 되는 거. 그래서 사실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이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과정을 봐도 그게 그 처음에 거기에 있던 것들이 아니잖아요. 다 모든 게 한국화되고 다 어쨌든 섞여지게 되는 거고. 그게 심지어 이태원에 모스크가 되게 크게 있고 거기 주변에 가면 다 무슬림이에요. 거기서 뭐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는 그 모스크가 생긴 뒤로 뭐 짜잘한 사고가 있었겠으나 그들이 뭔가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시도를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종교가 사람을 해치라고 하는 게 종교는 아니죠. 그게 무슬림 교리에 전혀 있지도 않고. 다만 이제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그때 이제 이렇게 한편에서는 보수 기독교계가 막 반발을 하는데 또 역설적이게도 그때 지원하는 그 예멘 난민들을 지원하는 것도 다 기독교 단체예요. 개종시키는 거죠. 되게 흥미로웠죠. 그때 숙소를 제공하고 식비를 준 것도 다 그 크리스찬이에요. 선교 활동. 네네, 선교 활동이에요. 저도 반대하는 것도 기독교. 네네네. 이유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동아주의를 강하게 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아랍 세계와 갈등이 되게 뉴스로 자주 접하게 되는데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문제를 덜 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왜 프랑스가 그렇게 막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 그 패치를 붙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섞이지 않는 건지. 전 미디어로 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프랑스 안에서 삶이 그러니까 저희도 미디어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무슬림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무슬림하고 부딪혀서 뭐 그런 일이 있나요? 약간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수가 늘어나고 약간 슬럼화돼서 이건 종교의 문제라기보다 저는 약간 소셜 스트래피케이션의 문제. 약간 거기서 이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많이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그리고 프랑스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 뭐 어쨌든 그때 이제 영토 분쟁이나 이런 게 다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 자기들이 아프리카 국가 식민지화하고 그리고 중동 전쟁 다 연루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받을 수밖에. 이거 아프리카에도 무슬림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책임져야 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이제 받아서 꽤 많이 받고 하는 과정이 있고 뭐 그러면서 준비가 안 돼서 이제 그 섞이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아마 근데 그게 사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난민에 대해서 범죄 조사는 아마 프랑스에서도 안 할 텐데 그것도 다 조사를 해보면 프랑스 자국민 범죄율이 높을까요? 난민의 범죄율이 높을까요? 그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난민은 기본적으로 마이너리티예요. 성범죄라는 게 권력관계에서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성이 남성을 강간했어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러니까 아예 없지는 않겠으나 그러니까 아예 없지는 않겠으나 그게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소수의 케이스고 그게 소수의 케이스다 보니까 미디어에 의해서 굉장히 확대되고 자세히 보게 되고 저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저도 딱 엄밀하게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커지면 어떤 요구를 할까 이제 이런 건데 그 생각해보면 기독교가 커져서 우리한테 뭘 요구를 하고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지 그 수준을 넘어선다? 무슬림이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만큼 수가 늘어나서 한다? 약간 그런 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우려할 시점인가 싶은 그런 생각은 좀
많이 세속화되고 있고 종교 전체가 향후 잠재적인 것을 걱정을 하려도 잠재적인 게 저는 근데 잠재적으로 이슬람이 증가하는 숫자보다 그냥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 수가 증가하는 게 더 빠를 것 그렇죠.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네. 저는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이슬람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진 않고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 뭐 이런 게 훨씬 더 중국이 훨씬 네. 네.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를테면 이제 이런 것도 염려가 되는 거고 순간순간 되는 순간 예를 들어서 그 망명하고 난민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 자국에서도 이제 범죄자일 수도 있고 그 예전에 우리 이번에 북한에서 저기 넘어와서 우리가 다시 북송했잖아요. 그 살인하고 그거하고 시비에 붙었잖아. 이게 그런 사람들이 유입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은 받아주더라. 예멘 무슬림들 받아주더라. 근데 그러니까는 이게 전쟁 상황에서 살인을 하지 않는 사람과 살인을 한 사람 이것도 나누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지금 이슬람에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미 들어왔거든요. 전쟁하던 사람이 몇 명 들어왔어요. 네, 전쟁터에서 그 가자 지구에서 사람 죽이고 그 사람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몰라요. 네, 죽였는지 몰라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자 지구 전쟁에 투입돼서 하다가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분이 근데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적길 타고 들어왔어요. 네. 그게 전쟁 상황에서 그게 무슨 그러면 그 사람이 전시에서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가 있나요? 약간 총을 갖고 오는 것도 아닌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이제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한반도에서도 이미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조선인이 망명을 해서 이제 러시아나 이렇게 프랑스로 퍼지는 과정을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훨씬 더 많았죠. 일본 순사 죽이고 간 김구 선생님도 계시고 사실 그게 그럼 테러리스트인가요 그 사람? 뭐 임시정부 네, 그럼 조선일보 논리 아닌가? 김구 테러리스트. 네. 그래서 그런 건 조금 편협한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제 당연히 그게 있죠. 이 사람이 IS랑 연결되어 있지 않는지.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국정원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제가 국정원 친구 몇 명 있지만 진짜 칼같이 찾아내더라고요. 어떻게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멘 때도 국정원이 다 하거든요. 그 심사를 다 같이 했거든요. 제주도에 들어올 때도. 그러니까 아마 SNS 이런 것도 다 보고 다 검열하고 다 해요. 그리고 그게 아시겠지만 예멘들이 오니까 출입국에서 다 이미 한 번씩 신체 검사도 다 하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다 한번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중동사람들 많은 지역에서는 국정원이 다 들어가 있어서 되게 뿌리 깊게 들어가 있어서 딱 보면 기사 계속 나오거든요. IS가 딱 나오면 다 체포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들어올 때 그래도 신분 세탁을 하고 들어올 수도 이걸 검열이 할 거니까 모든 SNS를 지운다는. 근데 세탁하고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럼 IS였는데 들어와서 그냥 조용히 노동자로 지내면 사실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외환을 반출해서 IS로 가는 돈을 부트로 돈을 보냈다거나 아니면 옆에 애들한테 권유를 한다거나 IS 동영상을 SNS에 게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게 있죠. 그리고 그때 또 기사 재밌는 게 있었는데 IS 출신 애가 와서 외노자로 학대받아서 네네네 그래서 그냥 약간 자기 그냥 나갔다고 그래서 IS 하려고 기사 나온 걸 봤어요. 그때 한참 헬조선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의외로 되게 이렇게 뿌리 깊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척박한 근데 조심은 해야죠 당연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레마 되거나 슬라마 되면 그런 지역에서는 충분히 뭔가 반체제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쭉 보면 이제 여전히 난민이 이제 반대하는 여론 보도가 많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조경태 의원이 되게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국가를 막론하고 미디어는 이제 정치적 리더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프로파간다를 만들고 하죠. 특히 이제 이런
공분이 생겼을 때 이건 사실 자양분이에요. 정치인한테는 내 입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되게 의원실이 적극적으로 막 이 카페에서 연락하면 받고 막 그래서 후원금도 많이 땡기고 그 당시에 네네. 그래서 뭐 발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런 기사들을 쓰게 돼요. 이제 뭐 그러면 그런 좀 이제 돌이켜 보면 지갑을 주워서 또 이건낸 사람도 있어요. 지갑을 줘서 돈을 써서 이건낸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사 못 썼어요. 그러니까 편집장하고 회의를 해서 사실 사실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이라서 아시겠지만 사실 보도라는 게 무엇인가, 진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갑을 주워서 갖다 준 사람도 있고 지갑을 주워서 돈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돈을 주워서 준 사람도 있고 돈을 갖다 준 사람도 있어. 지가 쓴 사람도 있어. 이렇게 이건낸 것도 비슷해. 라고 썼을 때 원래 그 저널리즘이라고 한다면 그걸 써서 이제 그냥 이들도 똑같은 사람이야라고 써야겠지만 과연 대중 그렇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제 그 고민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담만 썼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추행도 있었으나 쓰지 못했다. 그런 영향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사실 보도란 무엇인가, 내가 보고 듣고 알게 되는 사실을 다 하는 게 사실 보도인가, 그게 그 보도가 미칠 영향력, 그게 그 영향을 나아가서 그게 그걸로 바뀌게 될 정책이나 정책은 결국 대중의 관심에 의해서 바뀌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저울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진실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이제 장에서 조금 다뤘었고요. 가짜 난민이다. 그래서 난민이란 이제 카테고리 자체가 가짜 난민과 진짜 난민. 그럼 진짜 난민은 뭐냐? 계속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어셀럼 시커가 있고 이제 그런 여러 범주가 있고. 근데 이제 난민을 한국의 난민법에서 5가지 이유, 정치적 이런 사회적 그런 명시한 이유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아서 역설적으로 전쟁이 인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난민 사회로. 네. 그래서 예멘에서는 2명만 난민 인정이 됐습니다. 당시 심사에서 그 2명이 신문 기자였어요. 네, 2명이 신문 기자여서 그들은 그 예멘군에 반하는 기사를 써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적 박해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이제 명확한 사회로 인정이 돼서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 있는 6명이 망명을 간다고 하면 난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큰 건 저는 아마 난민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지금 국제법상으로 논의가 되는 게 아까 5가지 사유가 있는데 제가 정치적, 사회적 그런 박해가 있는데 종교적 뭐 이런 것들 6번째로 논의되는 게 이제 지금 환경적 이유 그게 지금 6번째 사유로 하려고 지금 국제법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후속된 걸로 아까 말씀하신 호주의 이제 그런 게 나오고요. 기후 난민이 사실 가장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화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잘못된 지구 과학에 근거한 거긴 합니다만 일본이 침몰하면 한국은 난리가 나요. 네, 한반도는 난리가 나요. 왜냐면 그들이 난민으로 다 올 거기 때문에. 네, 그들이 이제 중국과 한국으로 다 오게 되어 있어서 러시아 아니면. 그래서 근데 사실 지구 과학적으로 일본 열도는 유라시아판에 있어요. 태평양판 위에 있지 않고. 그래서 가라앉진 않아요. 가라앉진 않고. 그러니까 판 자체가 가라앉는 건 아니고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이제 그 영토가 좁아질 수는 있으나 그게 판이 침몰하는 건 아니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온 이제 그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던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얼음은 이미 반영돼 있는 거거든요. 수면에 얼음이 떠 있으면 그게 수면의 높이에는 반영이 돼 있잖아요. 이미 특히 이제 북극해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미 물 수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컵에 얼음이 있는데 그 얼음이 녹는다고 해서 수면이 더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 지금 좀 그런데 근데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수온이 올라가면 물이 팽창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똑같은 물이어도 4도에서 부피가 다르고 10도에서 부피가 다르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부피가 해서 수면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제 남극은 녹으면 진짜 남극은 대륙이기 때문에 해수면에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남극이 녹으면 진짜로 위험해지는 거. 두 번째로 이제 젊은 남성. 이제 이게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인데요. 우리가 뭐 아까 쿠알라 그 터키의 해변에 엎드려 있었던 아이라든가 난민이라고 하는 왜 그 여성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떠돌아서 다른 국가에 가서 난민을 신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근처 뭐 이렇게 이집트로 가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성이나 어린 아이들이 많지만 떠나서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멀리 가는 건 젊은 남성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에서 예를 들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산업화 때도 보면 시골에서 서울로 누구를 보낼 것인가라고 하면 장남, 뭐 그 다음에 뭐 아들, 딸까지 보낼 수 있는 집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공격적으로 취업을 하고 해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가족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러면서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크지 않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기 때문에 그런 예멘이나 이런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보통 남성들 집에서 가장 똑똑한 남자애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젊은 남성들이 오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아 때도 젊은 남성들이 거의 오게 됩니다. 난민이 일자리를 빼앗고 이제 경제를 파탄이 이르게 하는데 사실 이거는 거의 과대망상에 가까운 거. 요즘은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내국인들이 안 하는 일을 외국인들이 와서 채워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때만 해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좀 취업난이 어려워지고 또 약간 시기적으로 그때 아마 2018년 이때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예요. 네, 그때 경제가 안 좋을 때였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되게 재밌어요. 금융사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이주민들이 많이 오면 외국으로 이게 송금 수수료가 굉장히 짭짤하고요. 그리고 전부도 사실 소득세 내고 와서 젊은 남성들이 와서 일에 기본적으로 노동하니까 심지어 다 호롤 단식으로 오잖아요. 가족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가족 데려오면 복잡해지거든요. 건보료 이제 가족 부양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주게 되고 하는데 20대 30대 남자들은 병원도 안 가요. 병원 갈 일이 없어요. 일단 그럴 상황이죠. 심지어 건보료 보면은 장기 요양 보험료도 내요. 얘네들이 장기 요양 보험료를 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아예 넌센스거든요. 얘네가 경제를 파탄내는 거는. 그리고 간접세도 내죠. 무슬림이 술을 안 마시는데 담배를 겁나 많이 펴요. 건강 증진기금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흡연율이 진짜 높거든요. 고마운 그러니까 나중에 폐암 걸리기 전에 아마 다 떠날 가능성이 크죠. 사실 수혜자가 될 때쯤 떠나버리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사실 이건 미국에서 이미 다 연구는 다 진행이 됐어요. 뭐 난민이라던가 이민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결론은 이민자가 들어오는 건 무조건 경제적으로 좋다. 네, 무조건 경제적으로 좋다.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면 계속 있고 싶어요? 안정되면 당연히 돌아가고 싶어하죠. 그치. 집으로 가고 싶어하지. 그게 마찬가지죠. 당연히 고향이 안정되면 난 무조건 돌아가고 싶다는 게 왜냐면 가족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난민으로 완전히 인정이 되면 가족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결혼도 못 해요. 한국에서. 인도적 체류자 아까 말씀드린 500명 중에 2명 빼고 다 인도적 체류자인데 인도적 체류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결혼도 못 해요. 근데 가족을 놔두고 혼자 온다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쉽지가 않죠.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이들이 거기를 떠나는 상황. 난민과 이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민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은 이제 여기 있고 싶다. 언제든가 아까 제가 첫 사례가 이제 태국 난민이었는데 이분하고 얘기하면 무조건 한국에 있겠다 생각 1도 없어요. 자기 무조건 태국으로 돌아간다. 네, 민주화된 태국에 돌아가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죠. 제가 경험한 난민 가족은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어하거든요. 누구냐면 여러분들 다 아는데 조나단. 네. 걔가 우리 아들하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녀서 광주. 네, 집이 광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거기는 콩고가 예. 그 친구들이 좋아질 때 그들이 죽을 때까지 콩고 안정될 일이 없어서 안정될 일이 없어요. 그럴 거예요. 이제 내전주의구나.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가족이 다 인정이 됐잖아요. 가족이 다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떨어져 있었으면. 네네. 그래 거기는 사실상 여기가 고향 아니에요? 맞아요. 조나단 여기가 고향이죠. 태어났어요. 거기는 남민이라고 하면 거기 남 남민이라고 하면 망민이라긴. 얘는 우리 전라도 사투리에서 네, 아버님 여기 달라붙어. 그게 이제 그것도 제가 여기서 한 챕터에서 다뤘는데 한 페이지에서 그 준머라고 김포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거기도 이제 박해를 당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2세가 군대를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교가 됐어요, 한 명이. 그분이 난민 출신, 이제 아버지가 난민 출신 기화자고 그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사실 그러면 그 사람이 난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2세가 돼버리면 이렇게 웃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국가에 이제 치안적으로 위협이 되는 존재,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은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자기는 병역 안 했어도 돼요. 그 당시에 그 보면은 아버지가 난민이었고 어쨌든 그게 있어서 그 병역법으로 찾아보니까 의무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야, 한국에서 군대 가야 돼 뭐 이러면서 약간 한국에서 취업하고 살려면 군대 가야 돼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아 그래? 그럼 이 형 하는 거 장교 할게. 그래서 ROTC 해가지고 지금 장교로 근무하고 있어요. 소위로. 그래서 되게 재밌죠. 그 조나단도 아마 이제 좀 있으면 군대를 가야 될 수 있는데 그럼 그 친구가 난민인가요? 전혀 이제 이미 사실 30년만 지나버리면 이미 그거는 의미 없는 논의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난민인지.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도 사실 근데 그 콩고도 거기도 아마 종교가 다 무슬림이고 제가 알기로도 거기도 콩고가 다 무슬림이죠. 지금 한국에 와 있으신 분들은 그 리퍼블릭 콩고 그분들도 무슬림이고 거기도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네네. 받아준 거잖아요. 네네. 여기도 제가 계속 콩고 분들도 취재한 내용들을 넣었는데 그러면 조나단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그렇게 종교적인 걸 강요하지 않고 그냥 광주에서 자라서 그냥 살았으면 이 사람이 뭐 무슬림인지 뭔지 그리고 마이너리티로 사는 건 굉장히 일단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소수자도 비슷한 맥락인데 성소수자를 마치 그들이 선택해서 뭔가 그 삶을 사는 것처럼 누가 마이너리티로 살고 싶어 하나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인 것이지 이 사람이 내가 성소수자가 되고 싶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사실 무슬림으로서 내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1세대가 와서 무슬림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살았는데 그 2세대에게 이제 종교를 이제 모태신앙을 물려주고 이 사람이 그 아이가 이제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라면서 일반 학교를 가서 생활하기 시작하면 내가 수업 듣다 기도해야 돼? 이제 약간 내가 수업 듣다 이거 기도해야 돼? 그 종교를 갖고 살아갈까요? 아빠가 우리가 모태신앙이어서 이걸 해야 되라고 하면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일단 불편한데 그거를 아빠가 무슨 논리로 이거를 그 아이를 설득해서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한국에서 유교 문화가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왔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 다 제사해왔는데 지금 제사 안 지내는데 지금 유교 신앙을 유교를 강조하는 집이 어디 있을까요? 제사 안 지내면 천벌받아 이것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자식한테 물려주다가 지금 다 결혼 안 하고 장남들 결혼 못 하고 가정 분란 생겨서 제사 가지고 결혼하니 못하니 이혼하니 막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가 안 생길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걸 그렇게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원은 늘진 않았어요. 줄었었고 범죄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고 복지 혜택도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사실상 인도적 체류를 받으면 그냥 이주 노동자랑 거의 똑같아요. 이제 난민 인정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난민 인정 받은 게 뭐 2,000명 정도 되나 마나이니까 사실 그게 기초생활수급을 지원한다고 해서 뭐 무슨 큰 뭐 의료보험 혜택이나 이런 거 다 되죠? 의료보험 그러니까 의료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병원을 갔을 때 지불을 할 때 건강보험 건보는 이제 건보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난민 인정자들은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돈을 안 벌면 이제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신청자라던가 그런 사람들은 전혀 안 돼요. 그냥 이주민 근데 건보료 내야 건강보험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사실 그것도 되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지금 못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그들이 의료 서비스 못 받거든요. 그럼 이제 그냥 지역사회에서 안고 가는 거예요. 지역사회 뭐 그 기부금이라던가 이런 게 의료 재단마다 조금씩 갖고 있어가지고 그 중앙에서 받은 난민 의료 지원 서비스 예산이 제가 팔로우 하는 동안은 한 20억인가? 뭐 20억인가? 하여튼 뭐 그냥 거기 뭐 네, 효용이 없는 썼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아까 안전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저는 그냥 젊은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그 난민들이 젊은 남성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한국 사회에서 불안하게 여성들이 바라보는 게 젊은 남성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문제 사고를 일으키고 그래서 젊은 남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일단 깔려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들에서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리티가 뭔가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피해서 온 거기 때문에 전쟁을 피해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쫓겨나서 갈 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돼지고기를 팔 수도 있고 배를 탈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여기 섞여 살 수 있다면 조금 난민 범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랑스에서 문제가 된 것도 꼭 그게 난민이란 정체성이나 종교에 의한 거라기보다 계층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서 그 하층민 중에서도 또 그게 갈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빈민층이랑 또 그 난민 출신의 빈민층이랑 이런 갈등이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결국 저는 생각할 때도 그런 범죄가 결국 그들 안에서 또 일어나지 피해 경고하잖아요. 그 사회 계급이라는 게 지금 범죄에서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막 흉기 난동이 일어나고 이런다고 하면 거의 뭐 진주에서 이제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라든가 이런 거 보면 소득이 낮은 집단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임대 아파트라든가 강남 뭐 어디 롯데캐슬에서 청담 롯데캐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죠. 그래서 사실 그건 조금 더 사회 문제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들도 난민 2세대거나 이럴 가능성이 큰 것 같거든요.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세대들이 소외되어 있다가 낙인 찍혀 있다가 낙인이 먼저인가 그 범죄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낙인 찍혀 있던 중에 이제 그런 체제에 대한 반감이라든가 그런 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원 예산 보시면 신청자가 늘어나는 숫자의 견주어 보면 네, 훨씬 줄었네요. 네, 1인당 돌아가는 거 훨씬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한국 기자협회 인권 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뭐 이 준칙이라는 게 그럴 듯한 것들 다 묶어놓은 건데 사실은 다 있어요. 이미 이렇게 이 기사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는 우리가 다 준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대로만 해도 사실 뭐 보도에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강제력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언론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를 점검하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도 좀 언론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단체 재산 섹터가 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시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제 환경 보도도 이제 이렇게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제 보도에 대해 점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주민에 대한 문제도 이제 표면 위로 떠올라서 사회적 이제 어젠다가 된다고 하면 그런 걸 충분히 해볼 만하죠. 그렇게 해서 점검해주고 계속 그 언론에 대한 감시, 언론도 감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견제 감시해주고 언론을 견제 감시해줄 수 있는 역할을 단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저 2-4 말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인천에 청소년 강의를 한번 갔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중국인인 친구가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다문화 교육 좀 안 했으면 좋겠대요. 자기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뭐 부모님이 중국인이 이런 거 상관없이 애들이랑 잘 놀고 있는데 교육이 막 자기네들 불쌍한 사람처럼 묘사해놓고서는 막 배려 대상으로 막 하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것도 뭔가 그냥 어른들이 그동안 다문화 교육이라는 것도 너무 어른들이 어떤 뭐 인도주의적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만 입각해서 교육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되게 한국의 뭐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모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탈조선을 해서 뭔가 미국으로 가고 싶어하고 미국 가는 순간 바로 웃음거리 될 걸요. 이거 쟤는 어디 영어야? 이제 특히 영어 발음 안 좋아서 그런 경험들 미국 가서 공부하면 다 한 번씩 있는데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0년 전에, 50년 전에, 100년 전에 일제치하, 50년 전에 한국 전쟁에서 그렇게 다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드 됐던 한국 사람들이었어서 오히려 더 이해해야 하는데 이것도 방증이라고 생각해요. 난민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다 난민의 자식이고 난민의 손자고 문재인 대통령이 난민의 아들이 피난민의 아들이고 근데 불과 2세대, 3세대만 되면 정체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과연 그들이 이렇게 퍼져서 살아서 그 난민의 2세라는 정체성 꾹 가지고 갈까? 뭐 약간 일단 그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이 사회는 더 될 거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 PPT는 이렇게 여기까지고요. 뭐 이야기를 하면서 쭉 해오긴 했는데 편하게 이제 질문 주셔도 되고 뭐 코멘트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 박수 한번 주시죠. 제가 그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난민 문제는 아니면 이주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 제가 왜 그 포인트를 얘기하냐면 한국에서 이제 그 젠더가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젠더가 문제가 뭐냐면 그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인 건데 이제 기존에 혼례라는 제도가 있었고요. 그 제도의 과거에 그러니까 이게 혼례라는 개념도 종교랑 비슷하게 계속 개념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가부장적인 그 생각을 하는 남성들이 아직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고 그리고 그거에 강하게 저항하는 여성들이 많아서 이 서로의 다른 시각 때문에도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주 노동을 예를 들면 이주 노동이 처음 시작되는 게 그 IMF 이후에 강성노조 해체하는 작업에서 산업연수생이 등장하고 뭐 이런 전례. 그러니까 그러면 노동 환경에 대한 불만이 생겨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강요할 외국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심플한 거죠, 경제적으로. 혼인이 약간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혼인이 바뀌면 이 가정의 개념을 바꾸고 혼인 제도의 변화를 진보를 가져와야 하는데 지금은 그 백래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거를 받아들일 여성을 외부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 아예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폭력은 권력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권력이 동등하지 않은 관계. 그 가부장 관계에서 남성에 의한 여성 이주 혼인 여성에 대한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만연한 거예요 지금.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호롤 단신으로 이제 여기에 결혼을 하고 와서 이제 시집을 와서 그 자녀 교육도 잘 안 되죠. 그게 부모가 둘 다 한국인인 거랑 한쪽이 외국인인 거랑 또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 둘 다 외국인이라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계층적인 분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가 된 지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갈등이 생겼는데 이게 이 사람의 아버지를 봤더니 난민인데 이건 난민에 의한 범죄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정책. 나오는 모든 정책.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을 할 때 모든 연구 보고서를 쓸 때 이제 통계를 쓰게 되는데 통계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디스크립션하는 이제 지금 현상을 설명하기 설명 통계랑 예측 통계가 존재하는데 설명 통계가 틀어져 버리면 예측은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모그래픽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원인을 분석이 틀려버리면 그거에 나오는 대책도 틀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게 나와서 나중에 이제 그런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이게 이준민에 의한 범죄야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게 대책은 틀어지는 거예요. 그 정책 여기 이제 정책연구원이어서 제가 그 정책학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킹덤 모델이에요. 그 킹덤 정책이 어떻게 이제 변화하는지를 설명할 때 그 킹덤의 3스트림 모델을 보면 사회적 흐름이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정책적 흐름, 그다음 정치적 흐름이 세 가지 흐름이 가다가 한 군데서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이제 그 킹덤의 3스트림 모델인데 그럼 이런 거죠. 아까 말한 약간 낯선 사람에 의한 범죄가 생겼어요. 사회 문제가. 그러면 이제 정책적 준비들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범죄에 대한 정책 준비, 그다음에 이주민 정책 준비 쭉쭉쭉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정치적 흐름이 이제 정치 여론이라던가 정치적 합의 수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개가 딱 모이면 오케이 변화를 정책적 변화, 법적 개선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거기서 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에 이게 이주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의 성장 배경에서 있었던 교육의 문제라던가 계층의 문제, 경제적 문제, 지역적 문제 다 포괄해서 보고 되게 복합적인 정책이 나가야 하는데 여론의 편승해서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서 만들게 되면 그때는 그냥 이주민을 격리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언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흐름에서 모든 흐름에서 언론이 조명을 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 정책,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던가 그럼 여의도에서도 이제 이런 쪽으로 합의를 여론을 몰아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경태 의원 쉽지 않아요. 심플하고 얘네를 혐오하는 방향, 낙인 찍는 방향으로 입법하겠다라고 하면서 후원 계좌 딱 열어놓으면 이제 그런 쪽으로 파이가 커지는 건 굉장히 쉬워요. 혐오는 쉽고 이해는 어려워요. 제가 생각할 때. 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서문에서도 썼지만 근데 사실 다수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를 크게 고민하지 않는 난민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난민의 안전 문제라거나 이걸 경제적인 문제라거나 직결해서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평소에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난민 친구가 있을 확률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1%도 안 되고 성소수자 친구가 한 명 있을 가능성도 거의 1%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해야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근데 저는 사실 역설적으로 그때도 이 책을 쓰면서도 저는 안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기사도 안 쓰는 게 제일 좋다. 이게 우리가 이 사람들 우리가 현실에서 볼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예 안 쓰면 모르겠다. 그냥 다 모르고 그 심지어 난민 단체들하고도 한 얘기하고 있어요. 기자님 사실 기사 안 쓰는 게 좋을 거예요. 처음에 그 얘기했었거든요. 제주도 예멘 난민 취재할 때 취재 안 하면 좋겠다고. 답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한국 사회에서 여론이 형성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차라리 그냥 조용히 진행이. 네, 그냥 조용히 그냥 진행이 이슈는 그냥 앞으로 이렇게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볼 일이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논란이 되고 보니 뭐라도 해야겠잖아요. 이거는 뭐라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미 이렇게 벌어졌고 사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임에도 오게 되고 그래서 한국 여성들하고 연애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이니까 연애를 하고 싶어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걔네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할수 안 바뀌어요. 안 바뀌나요? 아니 바뀌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얘네도. 한국 패치가 적용이 되는 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무슬림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여성 인권이 되게 많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이제 그런 시위를 하잖아요. 청바지 입고 히잡 안 쓰고 막 시위하다 잡혀가서 죽고 그러잖아요. 이란에서.
그 사실 제가 아까 100년 전 얘기했는데 100년 전에 경성에서 다 덕보 쓰고 다녔어요 여성들이. 지금 그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사 보면은 일제 강점기 이후에 여성들이 양장을 하고 무도회장을 간다고 막 그 영감님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막 이제 상소문을 쓰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생각 웃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단지 우리랑 똑같은 시계로 가고 있지 않을 뿐이지 마치 그런 걸 거예요. 우리가 LA에 그때 한참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막 제사 지내고 하는데 LA에서 미국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야 얘네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야 했을 거예요. 근데 LA에서 지금 제사 지낼까요? 그 한국 사람들이.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앞으로 무슬림 지금은 사회 변화가 훨씬 빠르잖아요.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성평등 시계도 굉장히 글로벌하게 보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고, 심지어 유럽에서는 이제 반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핀란드나 노르웨이 이쪽만 가면 이제 남자애들이 마이너리티가 돼서 이 남자애들의 쿼터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뭐 판사나 뭐 검사 이런 다 70% 여성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 머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상태로 가면 이렇게 사회 문제 관심 안 가지고 막 그냥 주식 부동산 하고 코인 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프리미어리그 보고 이러면 제 생각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대법관 여성 대법관께서 퇴임하면서 하셨던 말이 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앞으로 법 쪽에서 여성들이 다수가 되더라도 남성들의 권위를 짓밟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굉장히 진보적으로 내다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아까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 단언컨대 아마 무슬림들의 여성 인권이 지금 한국 수준으로 오는데 최소 한 50년, 100년 안 걸릴 거라 생각해요. 뭐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는 또 그 세상이 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또 변해가고 있어서 머지않아서 이 문제가 어쨌든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지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대책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좀 많이 키울 수 있는 게 그 사회가 진보할 수 있는 하나의 뭐 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강연해주신 은사님께 박수로. 낯선 이웃이라고 하는 책은 꼭 한번 읽어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